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애국당의 일원이 되어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네, 역사 저널 그날 오늘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장면 낯설지 않죠? 대한민국 네네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 청년의 의거 장면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긴 한데 네. 이게 폭탄을 던진 분이 이봉창 의사인가 윤봉길 의사인가 이게 헷갈리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이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 심지어는 폭탄을 던진 분이 안중근 의사라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사실 제 측근 중에 있었어요. 저도 참 당황스러운 게 늘 들어왔던 이름이잖아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윤봉길 의사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 그죠. 홍콩공원 도시락 폭탄. 도시락 폭탄. 여기 네. 끝이에요, 끝. 근데, 이봉창 의사. 모릅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서 각인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봉창,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을 모셨는데 누구보다도 뭐 잘 안다 그러면 어떤 그 사학자분, 사학자? 어떤 뭐 어떤 뵈니까 신진, 소장파 소장파. 그런 사학자 느껴지는데 갑자기 긴장되는데 떠오르는. 네, 그 아유, 중에서도 폭탄 투척 의사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학자가 아닐까. 전공이 좀 세밀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윤봉길 의사를 전- 연기하셨잖아요. 윤봉길 의사의 종손이십니다. 우리 윤주빈 씨를 네,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네. 배우 윤주빈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저의 큰 할아버님이세요. 종손이라는 뜻이 한자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맞손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형이나 아우의 손자라는 뜻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두 번째? 네, 그런 뜻의 종손이에요. 닮은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가 그죠? 느낌이. 뭐 이 거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집안 모임할 때 뭐 저는 대화에 끼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님과 큰할아버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고 듣고 그러면서 자란 것 같아요. 네. 그 거사가 굉장히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송했던.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큰할아버님의 의거는 중국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더 널리 회자가 됐거든요. 예. 그걸 계기로 해방 후에 할아버님께서 대만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글씨를 받아오신 게 있어요. 저거 네. 기념 윤봉길 의사 장렬 천추 이렇게 돼 있네요. 장중정. 저게 장제스예요. 오. 장렬천추라는 뜻은 네. 예.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의거를 존경하고 영원히 기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역시 다른 집안이네. 갑자기 윤봉길 의사를 큰 할아버지께서 의거를 하시고 네. 할아버지께서 받아오시고 네. 사실 윤봉길 의사 거사 이후에 네. 장제스가 했던 말 중에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게 있잖아요.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 그럼요. 이 말은 교과서에서도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최고의 칭찬이지. 아쉽게도 예. 그 말은 사실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뒤져봤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백범의 회고록인 거고 백범일지인 네, 거고 백범일지. 백범일지 이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윤봉길 의거 때 장제스가 자기 일기에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장제스 일기가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 유시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는데 윤봉길 의거를 굉장히 높게 칭송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읽어드리면 중국의 옛 성현이 국가의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철천지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력을 남용해서 침략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윤봉길 의사가 드디어 침략자들에게 한 방 먹였다. 그렇죠. 일본 이쯤 되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이 말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 일당 100만 이 말이 참 와닿거든요, 사실은. 단순 명쾌하죠. 저는 왠지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들 믿어요. 굳게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은 또 특히 이제 윤주빈 배우가 나오셨으니까 뭐 교과서나 위인전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좀 깊은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독립운동가 윤봉길 이사의 모습은 물론 네. 한 인간으로서의 윤봉길 이사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우리 청년 윤봉길, 인간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깊이 나눠봅시다. 근데 네. 큰할아버님의 의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면 그보다 앞서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요?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 몬 앞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신 분이에요. 이 그 사쿠라다몬이라는 게 천황이 궁성에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어떤 그 신성시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천황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있는 신이자 국가 그 자체였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진 거 아니에요? 일본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 이 윤주빈 배우가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도 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사연이 있으세요? 네. 이봉창 의사는 상대적으로 큰할아버님에 비해서 연구 결과가 적어요. 그렇죠. 이는 직계 자손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뜻을 널리 알리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실제로 해방 후에 30년간 제사조차 한 번도 못 지내셨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저희 할아버님께서 1976년에 성대하게 제사를 치러주시고 이봉창 의사의 전기를 발간하여 국민학교에 무료로 배포하셨어요. 감동이다. 진짜 멋져요. 윤봉길 의사 댁에서 이봉창 의사를 이렇게 챙기시는 거네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자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좋은 일 하시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네, 글쎄. 가족 모임 할 때 아무래도 이봉창 의사에 관한 네네. 얘기들도 많이 어른들이 나누세요. 그래서 저는 제 동갑내기 또래들에 비해서 아주 조금 더 아는 정도예요. 그나저나 네. 일본 한 복판에서 그것도 천황에게 폭탄을 직접 투척을 했다. 이거 뭐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사건인데. 자, 이봉창 의사라는 분이 그럼 그 이전부터 꾸준히 좀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해오고 뭐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이봉창 의사는 1901년에 지금의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4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분입니다. 소년가장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뭐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요. 이분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곳이 곧 일본인의 가게였어요. 과자점이나 약국에서 점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생활 일본어를 익힐 수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몸에 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인이다 일본인이다를 알기 쉽지 않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그랬고요. 1925년에 오사카로 이주합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던 분인 것 같고 뭐 일본어도 잘했으니까 뭐 비교적 일자리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까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좋은 일자리와 급료를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 잘 못했거든요.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일어를 또 잘하고 있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좋은 가스회사 같은 데 취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일본어도 너무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하니까 아예 이쪽 일본 회사에서 얘는 일본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본인 급여 기준으로 이제 급료를 줬던 적도 있습니다. 저 기준이 달랐어요. 조선 노동자가 그랬겠죠? 받는 거. 조선인하고 일본인하고 임금 격차는 기본 전제였습니다. 대놓고. 예, 대놓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봉창 의사가 이건 좀 불공평하다 하면서 좀 울컥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그냥 뭐 내가 조선인으로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인과 차별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더 열심히 일해서 일본인들한테 사랑받는 일본인처럼 보여야지 이런 사실 마음을 가졌었고 마음을 가진 정도만이 아니라 본인을 뭐라고 표방했냐 신일본인 일본 속의 조선인 조선인인데 일본인 나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겠다 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일본인들 알고 신일본인이면 이건 그냥
신의 편을 뛰어넘는 경지하는 그럴 수 있네요. 네. 천왕 폭탄 투척도 상상 못한 일이었는데 네. 지금 살아온 생애도 사실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애네요. 정치적인 잣대로 이봉창 의사를 이해하면 네. 의거 전에 그의 선택이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문 조서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는 일본에 와서 일본의 근대 문물을 많이 흡수하고 살아가는 모던보이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던보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음악 좋아하고 네. 또 유학도 출입하고 술과 노름도 네. 즐기고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월급으로 그런 삶을 즐기다 보니 빚에 쪼들릴 때도 있고 네. 심지어 일본에서 그나마 조선보다 조금 월급을 많이 받았을 건데 네. 그 돈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내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예. 이건 모던 보이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말했던 못된 보이의 모델 같은 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게 이봉창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남한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분 별명도 일본 영감이었다면서요. 이렇게 술 네, 취하시면 맞아요. 그렇게 계속 일본 노래만 부르시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아유 저 일본 맞아요. 영감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죠? 교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이봉창 의사를 지켜주려고 막 진땀 흘리고 계시는데 조금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사카랑 교토 가깝잖아요. 이제 교토에서 새 천황의 집이랍니다. 네. 아, 그 즐기시고 가봐야 되겠다. 야, 꼭.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뭐 천황이 바뀌니까 큰 잔치 열렸네 한번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신일본인으로서 우리 식민지의 어떤 수장의 즐기식을 내가 가서 꼭 한번 백성들 도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건 돌릴 수 없는 수준 아닐까요? 아니 아까 적진의 심장을 향해 막 돌진했던 그런 그분이 아니셨네 예전에는. 근데 네. 바로 이때 운명적인 사건 하나를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천황의 즉위식이니까 일제의 어떤 경계가 삼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불량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이거나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 막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걸려요. 그러니까 품에 이제 고향에서 왔던 편지, 한글이 써 있던 편지를 갖고 있었는데 수상한 문서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검문한테 잡힙니다. 잡히는데 뭐 혼자 잡힌 게 아니고 많이 잡혔고 또 주변에 보니까 일본인들 같은 건 당일날 저녁에 막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 나도 뭐 쉽게 풀려나겠지 했는데 무려 9일 만에 풀려납니다. 9일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잡혀 있었던 거죠. 신일본으로서 천황을 보러 간 것이지만 근데 일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냥 조선인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일화죠. 직장을 무려 9일씩이나 무단 결근하면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고당한 건 아닌데요. 전과 같은 생활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 사이에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면서 수근거리고 따돌렸다고요. 그리고 급료도 감봉됐고요. 야, 근데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드디어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민족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각성, 네. 근데 비로소 독립운동을 꿈꾸게 되지 않았을까? 그쵸. 이쯤 되면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내면이 어땠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행동으로 보게 되면 유근신님과 이윤석 씨의 기대와 완전 반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 안 되겠어. 이 정도는 안 되나 보지? 나 진짜 일본인이 될 거야. 그래? 잠깐만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 그랬다고요? 진짜 노력이 부족해서 좀 더 해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29년에 비누 상점에 취직을 하는데 이때는 아예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 도쿄로 또 이주해서 일할 때도 아니, 일단 비누 상점도 뭔가 세탁 느낌이 나네. 지우겠다. 신분 세탁했어. 지우겠어. 신분 세탁하고 입으로 지금 비무상점을 선택했다라는 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칠이다. 기대를 좀 저버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런 상황 내에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비누 상점에서는 기노시타 쇼조였고요. 나중에 도쿄로 이주할 때는 마스이 가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못 알아보는 새로운 곳 가서 더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아보겠다. 맞아요. 그거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일본인이 네. 되고자 한국인들과 완전히 교류를 끊었다고 해요. 일본으로 데리고 온 유일한 혈육인 여자 조카를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요. 너무 진짜 너무하다. 혈연의 전까지 끊었네요. 네. 조선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은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전부 외면하면서 지나갔다고요. 내 일이 아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근데 사실은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일본말이 그렇게 유창하면
좀 그 일본말로 좀 도와주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문제 해결됐을 텐데 그걸 우리가 모른 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봉창 삶의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나는 일본인이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현실에서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험이 일상적으로 누적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하나가 차별에 대한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립되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외로움이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과 번뇌가 있지 않았을까. 앞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봉창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표현을 하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아, 나는 한국인이다. 이제는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이봉창이란 이름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중국을 가려고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집 나간 아버지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너무 반갑네요. 그죠? 마음 다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늦게 이봉창 이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저희가. 당시 이봉창 이사는 조국이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행복은 없을 것이라는 거를 본인이 몸소 느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상하이로 가십니다. 네. 31년 1월 달에 상하이에 도착을 하세요. 하셔서 곧바로 임시정부가 있는 청사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는데 속에 편지도 없어. 네. 누구를 안다고 말하지도 않아. 근데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일본풍이 강해. 일본 그러면 영감이야. 이거 밀정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만남을 하실 때 다 조사를 하셨대요. 그 조선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오셨나. 그랬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심될 만하죠. 이봉창을 계속 눈여겨보는데 이 친구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넉살이 좋다고. 집성이 좋으신 분이야.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여러 이야기를 하게 돼요. 김구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당신들은 일왕을 죽이지 못하는가?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당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는 자신이 도쿄에 있을 때 천황이 자기 바로 눈앞에 지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총이나 칼이 있었다면은 자기가 큰 일을 해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봉창 의사를 밀정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도 상할 뿐더러 이 적적한당 무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의심이 갈 수도 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야, 쟤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오랜 그 활동을 해왔던 김구의 감각에서는 노련하시죠. 기가 반쯤 뜨인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네. 그때부터 오히려 이봉창 의사와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봉창의 말을 믿어주기도 하고 그때 이봉창이 김구에게 했던 말이 제 나이 지금 31살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목적이 쾌락이 있다면 저는 쾌락이라는 것을 대강 맛을 봤습니다.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칠 생각으로 상하이에 왔습니다. 와, 이거 감동이었는데. 아니 31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득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윤주빈 배우와 제가 알기로는 딱 그 나이에 31살. 네. 어떠세요? 그 31살 청년의 그 생각에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도 네.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올해 제 나이가 31가 됐는데 조금 내적으로 많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이봉창 이사님의 말씀 뭔지 알 것 같아요. 31살이면 진짜 저는 그 2002년이거든요. 쾌락이라고는 이제 월드컵 시청하는 쾌락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 그 김광석의 30즈음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이립 이런 말도 있잖아요. 30이라는 나이가 뭔가 전환점이 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개인적인 쾌락보다는 나보다 더 크고 소중한 무언가에 투신하는 그런 쾌락이 아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봉창 의사가 이제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는? 김구 선생이 이걸 딱 듣는 순간
알겠다. 그러고 나서부터 전차 착착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폭탄을 마련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 도쿄까지 가야 되니까 자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탄 2개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으로 하하이 애국단으로부터 $1,000를 지원을 받도록 굉장히 노력을 큰 하죠. 돈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굉장히 당시에 큰 돈이에요. $1,000면 엄청 네. 큰 돈입니다. 이봉창 의사께서는 거사 전날 밤 단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당연히 뭐 무섭고 두렵고. 인지상정이죠. 아니요, 감격했기 때문이래요. 감격. 김구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선뜻 거사 자금을 내준 것에 대해서 감격했기 때문이래요. 임시정부 요인들은 당시 끼니도 입기 어려운 상태였고 김구 선생님께서도 낡은 누더기 옷을 입고 계셨다고요. 자신이 만약에 이 돈을 들고 도망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런 생각에 감격했다고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순수하신 분이다. 그래, 진짜 순수한.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지사를 사지로 보내기 전에 사진을 찍는 거니까 김구 선생 입장에서 기분이 사실은 좋을 리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념을 하긴 하지만 참 슬픈 기념 사진 찍으러 가니까 이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우리 기쁜 낯으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네. 그런 이봉창 의사가 12월 17일 날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22일 아침에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구 선생에게 암호를 보내는데 상품은 1월 8일에 꼭 팔아버리겠으니 안심하소서라는 암호문을 보냅니다. 그 암호의 뜻은 거사가 1월 8일이다. 그렇게 해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월 8일 날 아침에 그 천황이 지나가는 길목을 예상하고 시내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쫙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문을 뚫고 2개의 폭탄을 가지고 하나는 천황을 죽이고 하나는 본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행사장으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공교롭지 않아요? 한때는 천황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천황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본인이 하신 말을 지킨 것 같아요. 왜 당신들은 이랑을 죽이지 못하는가.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다. 사실은 상해에서 출발할 때 부둣가에 여인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고 또 심지어 일본인 상하이 주재 경찰이 친구처럼 친구야 잘 가라 이렇게 환송도 해줄 정도로 일본인하고는 여전히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도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도쿄로 갈 때 신분이 전혀 노출될 수가 없었던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신을 위장했어요. 그건 사실은 상하이에서부터 자신을 위장한 거였어요. 위장한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검문을 검색을 뚫고 가다가 그래도 한번 좀 보여달라 그러면 헌병 조장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검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네. 그 경시청 앞에 있는 천황이 지나가는 행사장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다렸는데 천황을 태운 마차가 나타났고 그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예, 던졌죠. 아쉽게도 마차 뒤쪽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네. 천황은 죽이지 못하고 죽지 않았죠. 예, 결국 본인이 자살용으로 가지고 있던 수리탄도 불발이 불발이 됐고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폭탄이 터지니까 경찰들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요. 주위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있을 때 이봉창 의사가 큰 소리로 저 폭탄 던진 건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잡혀가셨대요. 자신의 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길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정말 싫어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좀 이상했는데 볼메다 진짜. 결국 이렇게 살아오는 여정을 딱 보아하니까 정말 무슨 매력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체포가 된 다음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모진 고문과 그랬겠죠. 핍박을 당하셨을 거고. 근데 배우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국명에 따라 일왕을 암살하려 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구의 존재도 뭐 이야기하지 않았고 1932년 10월 10일 날 사형이 집행이 되고 그때 이봉창의 나이가 32살. 영원한 쾌락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 이봉창 의원은 당시에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사람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신문이 대서특필하는 타이틀 기사가
한인 이봉창 저격 일황 불행 부중이라는 타이틀로 나타나요. 사실은 불행 부중이라는 단어는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불행이라는 게 일본 일왕을 죽이지 못해서 불행이다. 그렇죠. 불행 부중이라는 게 불행히도 적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상하이 사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게 뭐 비록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감명이 분명히 됐을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선인들한테 이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청년이 나도 이봉창 의사의 뒤를 이어서 이런 의거에 가담하고 싶소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네. 저희 큰할아버님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셨어요. 본명은 우의, 아호는 매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봉길은 뭐예요? 본명이 윤우의셨어요. 봉길이라는 이름은 네. 별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명이라는 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난치려고 하는 뜻의 아니 그런 게 뜻의 아니고. 별명이 아니에요. 별도의 이름이라는 뜻인데 아, 예. 큰할아버님께서는 11세 때 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일제 식민교육을 거부하고 자퇴하세요. 19세 때는 독학으로 한국사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다지셨죠. 네. 그리고 22세 때는 월진회를 조직하고 농촌 계몽운동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익히 짐작하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사셨네요. 네. 결국 윤봉길 이사는 23세 때 장부 출가 생불란이라는 글을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하세요. 장부 출가 생불환이면 네. 장부가 집을 나서서 나서면. 뜻을 얻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건 조금 TMI인데 중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할아버님과 8년간 방을 같이 쓰셨대요. 두 분이서. 아까 농촌 계몽운동으로 월진회를 조직하셨다고 위에서 소개를 했잖아요. 저희 할아버님도 월진회에 가입을 시켜서 굉장히 공부를 엄하게 스파르타로 가르치셨다고 해요. 저번에 가르쳐줬던 거를 기억을 못 하시면은 목침을 던질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엄하셨네, 가르치셨어요. 매우. 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형이었겠네요. 네, 정말 매우, 엄하게 매우. 하셨대요. 네. 너무 엄하게. 그래서 네. 큰할아버님이 중국으로 망명하신 다음에 네. 할아버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기분을 느꼈대요. 어린 마음에 충분히 있을 법하죠. 얼마나 목침이 무서웠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예, 좀 실감나게 들었어요. 아니 근데 네. 그만큼 엄격하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 네. 뭔가 일찌감치 결심한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망명하신 후에 할아버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할아버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셨대요. 그리고 의거를 한 후에 왜 나를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셨나, 떠나기 전에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셨나를 느끼고 어린 나이에 제가 본 할아버님의 모습에서도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진짜 이봉창에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반대요. 완전 고라이트 또래 땅은 완전히 극과 극이네. 예를 들면 이봉창 의사는 김무 선생한테 찬밥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접근해서 뭔가를 획득하지만 윤봉길 의사는 좀 약간 좀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봉창 의사는 접근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윤봉길 의사는 가자마자 김구 선생을 만나서 자신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조선에서 월진회도 만들고 농촌 계몽운동도 했다.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제가 상하이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바로 밝히니까 그때 바로 환대하는 이 과정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두 분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께서 너는 잘 곳이 없으면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1인당 10원인가 하는 박스 호텔로 데려가셨다고 해요. 박스 호텔? 네, 박스 호텔이라고 하면 상하이에 있는 학급 여관이에요. 즉 상자 호텔. 요즘에 그 기차역에 있는 캡슐 호텔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예. 그렇게 작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분은 양춘면이라고 한 그릇에 5원에서 한 10원 정도 하는 그런 싸구려 그릇도 같이 먹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셨다고 해요. 이제 때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후에 보도를 갖고 일본이 문제를 삼고 일본 해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는 상하이 사변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를 딱 점령하고 나니까 전쟁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식 같은 걸 딱 해야 되는데 때가
3월 29일 천장절, 그러니까 천황의 생일이 오니 그러면 천황의 생일도 축하할 겸 우리 전승기념식 아주 성대하게 하자.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이때가 기회다. 여기 온 요인들을 그냥 확 날리면 또 한 번의 제2의 또 큰 거사가 이루어지겠다 하면서 지금 보니까 흐름이 쫙 이어지네요. 이봉창 의거가 상하이 사변으로 이어지면서 전승 기념식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 끝.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에 김구 선생의 준비성이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봉창 의거 이후에 폭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폭탄을 준비하고 폭탄의 위력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키고 어떻게 던지면 효과적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도 하시고 또 실제 테스트도 하시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던 거죠. 자, 이쯤에서 자, 그 폭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들 뭐 익숙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자, 이 세 개 폭탄 중에서 윤봉길 의사께서 의거에 사용했던 폭탄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렇게 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네.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이 많은데 네. 어느덧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사진에는 이거 들고 찍으시고, 권총과 수류탄을 네, 들고 찍으시죠. 그렇죠. 사진에는 이거 들고 윤봉길 찍으셨잖아요. 의사가요. 네. 네. 지금도 도시락 폭탄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물병 던졌다는 걸 요즘 또 우리끼리는 좀 알고 있는 그쵸. 사실인데. 와, 근데 전혀 엉뚱하게 상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진을. 저는 왜 도시락 폭탄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어요. 일제가 행사 당일에는 일장기, 도시락, 수통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공지했었거든요. 실제로 도시락 폭탄 1개, 수통형 폭탄 1개를 준비하셨고 이것 때 사용하신 건 수통형 폭탄이에요. 아까 저 연기할 때도 그죠? 네. 한 손에는 수통형, 네. 한 손에는 도시락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거사 당일로 가봅니다. 나는 일본인처럼 꾸미고 경비가 허술한 이른 새벽 홍커우 공원 천장절 축하장에 입장했다. 기다림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9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개회사가 끝난 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동요했지만 일본군 수뇌부들은 꼿꼿하게 기립했다. 11시 30분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나는 어깨에 메고 있던 폭탄을 벗어 단상의 시라가와 대장과 우에다 중장을 향해 투척했다. 사람도 엄청 많아. 지금 그 거사 당일의 실제 영상을 터진 이후에 한 55초 정도 된 영상. 네. 그 영상에는 윤봉길 의사는 안 나오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거사 이후에 얼마나 완전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 그대로 느껴지죠,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천장절은 4대 명절의 하나예요. 거기다 승전까지 네, 했으니까 전승전령. 그게 그냥 아주 자기들 개념에서는 승전인 거예요. 했으니 뭐 얼마나 큰 이벤트였겠습니까. 일본의 외무성 산하에 있는 경찰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외무성 경찰사라는 보고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수통형 폭탄인데 이 문장에 보면은 폭탄의 표면은 하얗고 그걸 보자기로 이렇게 싸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수통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일치하게 준비를 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락 폭탄의 무게가 3.5kg 정도 되고요. 당시에 그 중국에서 흔히 많이 쓰이던 화약이 TNT인데 이 폭탄에 들어간 화약이 TNT다. TNT를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화약이 이제 위력으로 그 쇳덩어리가 이제 분산되면서 깨지면서 요즘 우리 군이 이제 사용하는 그 세열 수류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동안 이 전에 왜 의열단 활동으로 이렇게 폭탄 많이 던졌는데 예. 해변 불발돼서 저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마 이번에는 김구 선생님도 그거에 좀 신경을 쓰신 거예요. 폭탄 제대로 만들자. 이봉창하고 이게 준비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잡아다니면 네. 이게 4초 만에 터지게 돼 있어요. 꽤 아까, 거리가 예. 길거든요. 그 단상과 거리가.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굉장히, 아마 단선과 거리가 기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수통형 폭탄을 던지는 게 원거리에 던질 때는 이게 초청력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윤봉길 의사가 상당히 영리했던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되죠. 겉으로 보면 도시락 수통인데 네.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네. 뚜껑을 열 때는 물 마시려고 여는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빼자마자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던졌던 건데 이거는 단상에 던지는 거고 이거는 본인의 자살용으로 준비한 게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짜자잔. 네. 일단 이 행사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계는 뭐 굉장히 삼엄할 수밖에 없었겠죠. 군중 있는데 경비용이 다 서 있고. 근데 행사장에 두 개가 못 들어옵니다. 첫째, 자동차 진입 금지. 두 번째, 중국인 진입 금지. 그러니까 정말 그들만을 위한 행사였던 거고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육군 기관총 부대, 기병대, 보병대, 야포부대 총 한 6천여 명 정도. 그리고 해군 장갑차 부대, 구부대 약 3천여 명. 거기에다가 헌병대 약 1,000여 명. 핵심 요인들이 오니까 엄중하게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서 그냥 여기 나오듯이 윤봉길 의사가 싹 나오면서 네. 탁 던져서 정확하게 단상에서 빡! 지금 저 군인들이 한 10,000명 있는 거 아니에요? 10,000명.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호랑이 소굴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그냥 담대하게 이걸 집어 던진 건데 그냥 허수아비를 만들었네요. 이 10,000명의 군인들. 대단한 거다. 들으면 들을수록. 예. 그 원거리에서 저렇게 폭탄을 정확하게 단상에 그것도 상하이 이 박연군 사령관인 시라카를 타겟으로 삼고 정확하게 던진 것은 그분의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라카와 대장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5월 달에 사망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일본인 거류민단장이었던 가와바타라는 사람은 현장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게미스라는 중국 주재 일본 공사도 한쪽 다리가 절단나고 노무라라고 하는 일본 해군 제13함대 사령관은 중상을 입죠. 산중 눈을 실명합니다. 네. 근데 그쯤 되면 진짜 들어보니까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그 군부의 수뇌부들이 지금 일거에 지금 선멸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저기 그 중상자 중에 시게미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한 이후에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공식 항복식이 동경만에서 열립니다. 네. 그때 일본의 항복 사절단의 공식 대표였어요. 당시에 일본 외상이었습니다. That ceremony conducted topside in the shadow of the battleship's number 2 16-inch gun turret. The fate of Japan was sealed. On behalf of Emperor Hirohito, Foreign Minister Mamoru Shigemitsu, 아까 다리가 절단됐다고 예, 그 하셨는데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이 저 맞아요. 시게미스예요. 네. 야, 근데 진짜 위대한 거사네요. 윤봉길 의사가 얼마나 결연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윤 의사가 이제 떠나기 전에 김구 선생님에게 자신의 시계를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계는 어제 제가 6원 주고 샀는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1시간이면 이 시계를 쓸 수가 없는데 저하고 바꾸시죠. 아주 의연한 결기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그때 헤어지시면서 김구 선생님께서 후일 우리 지하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두 시계는 지금 다 실물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남아 있어요. 윤봉길 이사님의 시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에, 네.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윤봉길 이사의 기념관에. 이게 다 남아있구나. 그렇게 교차돼서 그 회중 시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저 시계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네.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의 시간을 재는 시계였다가 나중엔 한 가문의 시간을 재다가 이제는 역사를 재는 시간 그런 과정을 거쳤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멋있어요. 감동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네요. 네. 제 시간이네요. 항상 감동을 이렇게 좀 깎아먹는 마무리가 항상 진짜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미안해요. 맞아. 감동이 셨는데 제가. 근데 그 이제 자결용으로 이제 이 도시락 폭탄을 진입한 건데 이거는 뭐
불발된 거잖아요. 뭐 꺼내서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나요? 타닥 뛰쳐나가니까 네. 앞에 경찰이 이렇게 제지하려는 거 뭐 이런 정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네. 그쯤 되면 이제 사실 주변에서 봤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미 터뜨리고 하니까 이 경찰이 체포할 때는 이미 이 윤봉길 의사가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네. 그들한테 막 맞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자결은 뭐 시도조차 못 해보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5월 25일 공법에 의해서 살인 및 폭발물 단속 벌칙 위반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일본으로 호송됩니다. 네. 1932년 12월 19일에 총살이 집행됐죠. 근데 이 시기 때 군대 내에서 총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라고 하고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고 일본 일부 신문에선 러일 전쟁 때 2번 있었고 이게 3번째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요.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어떻게 됐죠? 근데 이 유해는 당연히 벌어졌고 되게 모욕적이에요. 이렇게 뭐 쓰레기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 갖다 보관하는 그 밑에다가 그래서 뭐 일선에 이제 매일매일 밟고 다녔다라고까지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여튼 네. 박열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봉환됐고요. 현재는 이제 효창공원에 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의로운 우리의 투사들인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제 테러리스트화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고 일본의 우익이나 일부 보수 세력들이 이건 테러 행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행위 자체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한 공격 행위만을.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나 본질적 맥락은 전혀 간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볼 때 2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행위 자체는 독립전쟁의 연장선상이다. 김구는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한인애국단을 결성했고 그걸 통해서 일본에게 뭔가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행동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전쟁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그 시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동아시아 내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윤봉길이 행동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옹호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략의 원흉만을 목적으로 한 거고 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인애국단이라는 건 진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는 지금 보니까 임시정부의 어떤 비밀 결사대처럼 들리는데 취지를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한 사람을 죽여서 10,000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의 근본이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취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봉창 의사를 한인애국단원 1호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설명하는데 이봉창 의사가 먼저 거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쫓게 되면서 이제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기를 열었고 네. 그 의를 완전히 완성시킨 분이 윤봉길 의사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모든 독립운동에는 전부 다 나비 효과가 다 된 것 같아요. 3.1운동으로 인해서 그 후대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났고 이 두 분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 후대 독립운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랬죠. 근데 이 애국단 활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시정부가 멋지게 딱 시작했다가 갈등이 심해지고 일본 제국주의 질서의 전성기니까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너무나 힘든 기간인데 이 물꼬를 이제 이 두 의사가 탁 터뜨려 주니까 힘이 딱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사건이잖아요. 조선인 보호가 만주 침략의 목적이라고 일본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니네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거 아니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 뭐 이런 상황에서 김구 선생이 어떤 정무적 판단 내지는 그 정세를 보고 독립운동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보셨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모로 볼 때 침체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고 주변국들에게도 하고 적에게도 알리는. 네네. 아, 정말 위대한 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사실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임종 요인들을 찾아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텐데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구나. 그래서 상하이 조계에 있던 임정 요인들이 전부 피합니다. 가족까지 다 피하는데요. 임시정부의 역사를 19년에서 45년까지로 할 때 윤봉길 의거 때까지를 상해 시기라고 한다면 윤봉길 의거로부터 임시정부가 6년 동안 계속 옮겨 다녀요. 그걸 이동 시기라고 합니다.
해방 때까지를 중경에 정착했으니까 충칭시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동 시기의 시작이 윤봉길 의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의 풍찬 노숙의 역사가 심화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예. 이때부터 당시 중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 국민당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이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실이 이제 로양 군관학교, 옛날에 이제 낙양 군관학교라고 불렸었는데 그 학교가 또 만들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독립군 양성도 막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구 선생이 장제스를 만나서 그 군관학교에 지금은 우리가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장교를 육성해야 될 시점이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군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만든 게 나간 군관학교 한인 분교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정규 육군사관학교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학교의 성격으로 한국특무대 독립군을 설치해가지고 35년에 예비학교 성격으로 해서 무장투쟁의 기반을 닦고 그때 졸업하신 분들이 나중에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진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대한민국 정부 초대 부통령이었던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되찾고 조국 땅을 받게 된 것이 모두가 윤 의사의 덕이요. 우리 임시정부와 윤 의사를 비교해서 말하자면 갓난 어린이가 깊은 연못에 빠져서 금방 가라앉는 위급한 찰나에 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들어 이 어린이를 번쩍 건져 구해놓았소. 이 어린이가 자라서 오늘 삼천리 강산을 달리고 있는 것이오. 이거 뭐 더 어떤 찬사가 불가능할 만큼 평가 아닙니까? 그냥 구한 게 아니라 번쩍 들어올려요.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한 그러네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어린이가 자라서 오늘 삼천리 강산을 달리고 있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어린이죠 뭐. 예, 그렇죠. 어린이요? 오늘 그래서 더더욱 윤봉길 의사 종손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의 선대들이 물려주신 이 대한민국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갓난 아이 이 얘기가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윤봉길 의사께서 당시 두 아이의 아버지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둘째는 얼굴도 못 보고 맞아요. 예, 떠나갔다고 하는데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술 한 잔 진짜 올리고 싶네요.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1월 8일, 그죠? 예, 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1932년 4월 29일. 네. 저는 오늘 꼭 달력에다가 구투 이거 이름 좀 적어놓고 싶네요. 예. 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거사가 있었던 가슴 뜨거웠던 그날들 오늘 만나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류자명과 아나키스트 얘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